지금 케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억 달러를 들여 중국이 세운 철도가 단 1년 만에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부실 공사, 부패, 그리고 화려한 속도 뒤엔 1,100억 원의 적자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철도가 아니라 부채의 선로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륙, 같은 조건. 바로 옆 탄자니아에서는 한국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완벽한 운행. 한국 기술진은 기한보다 늦더라도 한 개의 볼트까지 직접 점검했습니다. 중국은 속도를 팔았고 한국은 신뢰를 세웠습니다. 결국 케냐 정부는 중국의 추가 차관을 거절하고 새로운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빚으로 세운 길은 버리고 신뢰로 닦은 길을 택한다. 이제 케냐의 미래, 그리고 아프리카의 희망은 하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K-레일. 속도의 시대는 끝났고 신뢰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음원아입니다. 케냐 교통청 토목기술관으로 일하며 35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지금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희망의 상징이었던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가 완전히 멈춰 서 있었죠. 아침 7시, 저는 무너진 선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요. 귀에는 침묵만이 흘렀죠. 원래라면 이 시간에 첫 기차가 지나가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 아래로 느껴지는 것은 금이 간 콘크리트였어요. 철로는 중간중간 끊어져 있었고 녹슨 철근이 사막의 햇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1,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적자만 남긴 채 모든 것이 정지해버렸죠. 제가 영국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돌아왔을 때 이 철도 프로젝트는 케냐의 미래였습니다. 중국이 약속했던 것들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몬바사에서 나이로비까지 10시간 걸리던 여행을 3시간으로 단축시켜주겠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차는 멈춰섰고 승객들은 다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버스를 타야 했어요.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12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여행을 말이죠.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통청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제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부실 공사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철로를 고정하는 볼트들이 헐거워져 있었고 배수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는 안전하게 기차를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중국 측에서 보내준 기술진들은 빠른 속도로 공사를 마쳤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빠른 속도 뒤에 숨겨진 것은 부실과 부주의였죠. 저는 철로 위를 걸어가며 하나하나 점검해봤습니다. 콘크리트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철근의 간격도 설계도와 달랐죠. 이런 식으로 지어진 철도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었습니다. 멀리서 한 무리의 주민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실망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철도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고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농민들도 있었죠.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땅을 내주면서까지 이 철도를 지지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결과를 보니 너무 화가 난다고 하더군요. 그분의 주름진 얼굴에서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분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 관료로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사람 중 하나로서 책임감을 느꼈죠.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양이 더욱 뜨겁게 내리쬐었어요. 사막의 열기가 철로 위에서 아지랑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아지랑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가 꿈꾸던 미래도 이런 아지랑이처럼 허상이었을까요? 제 손에 들린 보고서에는 참담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설비용 오버런, 운영적자, 안전등급 미달. 모든 것이 실패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철도는 케냐에게 꿈이 아니라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차를 타고 나이로비로 돌아가야 했어요.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먼지와 진동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 했던 현실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다시 이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여전히 가난한 시골 마을들이었어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집들,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우물들.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철도는 이제 녹슨 철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철길이 아니라 족쇄를 샀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을까요?
빠른 개발을 추구하다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이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무너진 철로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잠들지 못하던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 서랍 깊숙이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년 전 철도 착공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무너진 철로를 본 충격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싶었던 거죠. 사진 속에 저는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32살이었던 당시의 제 표정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장웨이가 서 있었죠. 중국 국영건설의 총책으로 온 그 남자는 48세였는데도 20대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장웨이가 했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마이클, 이 대륙은 빠른 자의 것이야. 장웨이는 나이로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옥상에서 그렇게 말했었죠. 그의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저에게 장웨이의 철학은 혁신적으로 들렸습니다. 느린 개발은 가난을 연장시킬 뿐이다. 우리는 10년 걸릴 일을 3년에 끝낼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때 장웨이의 비전에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이뤄낸 기적적인 성장을 케냐에서도 재현하겠다는 그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고속철도, 항만, 도로를 동시에 건설하여 동아프리카의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는 웅대한 계획 말이죠. 속도가 곧 정의입니다. 저는 당시 그렇게 말하며 장웨이에게 동조했었어요. 케냐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여 빠른 변화를 원한다고 열변을 토했죠. 가난한 시골 마을들이 하루빨리 도시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웨이는 제 말에 크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그래, 바로 그 정신이야. 아프리카의 미래는 당신 같은 젊은 지도자들에게 달렸다고. 그의 격려는 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착공식 당일 케냐 대통령과 중국 대사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장웨이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어요. 3D 영상으로 완성된 철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8개월 내 완공이라는 놀라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감탄했죠.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케냐가 21세기로 도약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식민지 시대의 느린 발전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열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장웨이가 보여준 화려한 계획서 뒤에 숨겨진 함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빠른 속도가 곧 품질을 의미한다고 착각했던 거죠. 공사가 시작된 후 몇 개월 동안은 정말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온 대형 굴착기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콘크리트 믹서차들이 줄지어 다니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동시에 투입되었습니다. 장웨이는 매주 진행 상황을 브리핑해줬어요. 우리는 계획보다 2주 앞서가고 있다거나 이런 속도라면 예정보다 일찍 완공할 수 있다는 말들을 반복했죠. 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케냐 노동자들이 은밀하게 제게 걱정을 털어놓더군요.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되지 않은 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웨이에게 이런 우려를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이클, 그런 세부 사항에 신경 쓰지 마. 큰 그림을 보라고.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는 거야. 그의 태도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죠. 그때 저는 장웨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건설 노하우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현장 노동자들의 우려가 과도한 걱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완공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첫 번째 균열이 발견되었어요. 아직 열차도 다니지 않는 구간에서 콘크리트에 금이 간 것이었습니다. 장웨이는 이를 경미한 수축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개통식 당일 화려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케냐 대통령이 직접 탑승한 첫 열차가 몬바사역을 출발했어요. 저도 그 열차에 탔는데 창밖으로 펼쳐지는 사바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도 잠깐이었어요. 운행 3주 만에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레일 이음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열차가 긴급 정차한 거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이후 비슷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장웨이는 이런 문제들을 초기 운영상의 미세한 조정이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한 속도가 옳은 것이었을까요? 운행 6개월 후 심각한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열차 12량이 완전히 전복되었어요.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레일 고정 볼트의 품질 불량이 밝혀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었던 빠른 건설의 실체를 말입니다. 중국 측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 품질 검사를 생략하고 부실한 자재를 사용했던 거죠. 속도를 위해 안전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장웨이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작은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프리카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만큼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운행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면 중단되었어요. 1,100억 원의 적자와 무너진 신뢰만을 남긴 채 말이죠. 장웨이는 그 후 케냐를 떠났고 제게는 이 참담한 결과를 수습해야 하는 책임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니 당시의 저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무너진 철로를 직접 본 후에야 깨달았어요. 속도는 남았지만 신뢰는 사라졌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얻은 것은 빠른 완공이 아니라 빠른 붕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속도가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인터넷 뉴스를 훑어보던 중 한 기사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탄자니아 다레살람 도도마 철도 10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 성공.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꿈꿨던 그 성과가 아니었나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설계한 철도, 개통 2년째 무사고 운행 기록 갱신 중. 저는 마우스를 꾹 눌러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들을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역사, 반듯하게 놓인 철로,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탄자니아의 철도는 우리 케냐 철도와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건설되었습니다. 같은 사막 기후, 비슷한 지형, 그리고 거의 동일한 거리였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코레일 해외사업단이 설계한 이 철도는 사막의 모래바람과 극한 기온을 견디도록 특별 설계되었다는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특별 설계라니, 우리는 왜 그런 배려를 받지 못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건설 기간이었습니다. 한국팀은 30개월에 걸쳐 천천히 작업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18개월 만에 급하게 완공한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우리 철도는 1년 만에 멈췄고 탄자니아 철도는 2년째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영상 링크를 클릭했어요. 탄자니아의 기차 내부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좌석, 조용한 엔진 소리,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안정적인 주행 모습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꿈꿨던 모습이었어요. 인터뷰에 나온 탄자니아 교통부 장관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단순히 철도를 지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자들에게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프리카, 같은 조건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탄자니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철도 건설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느리지만 확실한 한국식 건설, 30년 보증하는 K레일의 철학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한국 기술진이 현지 기후를 1년간 연구한 후에야 설계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사막의 일교차, 모래바람의 패턴, 우기 때의 배수 문제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 과정 없이 바로 착공했었는데 말이죠.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다뤘어요. 모든 자재에 대해 3단계 검수를 실시하고 콘크리트 양생은 국제 기준보다 2배 더 오래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웨이가 시간 낭비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과정들이었어요. 저는 탄자니아 철도의 운행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시속 160km로 달리는 열차가 전혀 흔들리지 않더군요. 소음도 거의 없었고 승객들은 편안하게 독서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케냐 철도가 운행됐던 짧은 기간을 떠올려 봤어요. 늘 진동이 심했고 엔진 소리가 너무 커서 대화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점심시간에 동료 엔지니어 몇 명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탄자니아의 성공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같은 아프리카인데 왜 저기만 성공했을까라면서 말이죠. 한 동료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신의 친구가 탄자니아에서 일하는데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안전 점검을 하고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정보다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친구의 말이 제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중국팀과 작업할 때는 정반대였거든요. 일정이 최우선이었고 작은 문제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후에 인터넷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탄자니아 철도 건설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어요. 한국어 자막이 있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한국 기술자가 현지 노동자들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빨리 하는 방법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원리부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용접이 30년 후에도 견고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 기술자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30년이라니 우리는 1년도 제대로 견디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 순간 뭔가 근본적인 차이를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같은 사막, 같은 조건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탄자니아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중국의 차관이 더 큰 규모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탄자니아 철도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열차가 사막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모습, 역에서 환하게 웃는 승객들의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정감이 부러웠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빠른 속도를 추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건 아닐까요? 탄자니아 사람들은 지금 매일 그 철도를 타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탄자니아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길을 택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면 속 탄자니아의 기차가 석양을 배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같은 사막인데 왜 저기만 기적이 일어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케냐 교통청장에게 탄자니아 현장 시찰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시더군요. 3일 후 저는 다레살람행 항공편에 몸을 맡겼어요. 2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탄자니아는 케냐와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같은 아프리카의 하늘, 같은 사막의 열기, 하지만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만난 탄자니아 교통청 담당자는 제게 한국 기술진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막 오후 점검 시간이라 현장에 나가 있을 거예요라며 저를 건설 현장으로 안내했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작업복을 말끔히 갖춰 입고 철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에서는 서두름이나 대충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를 맞이해준 사람은 박진수라는 46세의 코레일 해외사업단장이었어요. 선글라스를 벗고 저와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악력이 강했습니다. 케냐에서 오셨군요.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친근하게 인사해 주셨죠. 박진수 단장의 안내로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작업자들의 태도였어요. 한국인이든 현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볼트 하나라도 규정된 토크로 조이고 반드시 재확인하는 모습이었죠. 저희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박진수 단장이 제게 설명했어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급해도 안전점검은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이 철로 위로 30년 후에도 사람들이 다닐 테니까요. 30년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케냐 철도는 1년도 제대로 버티지 못했는데 이분들은 30년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의 차이가 곧 철학의 차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박진수 단장과 함께 현장 사무실에서 식사를 했어요. 간단한 도시락이었지만 대화는 깊이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라고 그가 말했죠. 저는 솔직하게 우리의 실패담을 털어놨습니다. 18개월 만에 급하게 완공했다가 1년 만에 모든 게 무너져버렸다고 말이에요. 박진수 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신뢰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30개월을 쓴 이유도 그 때문이죠. 빨리 지어서 무너지면 결국 더 오래 걸리거든요. 오후에는 실제 운행 중인 열차를 타볼 기회가 있었어요. 다레살람에서 도도마까지 가는 3시간 여정이었습니다. 열차에 오르자마자 느껴진 것은 정말 조용하다는 점이었어요.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 풍경은 케냐와 똑같았습니다.
메마른 땅, 가시나무들, 그리고 가끔 보이는 작은 마을들까지. 하지만 열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현지 승객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는 매주 이 열차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2년 전 개통 이후 단 한 번도 지연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우리 케냐 철도가 운행됐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늘 지연이 있었고 승객들은 불안해했었죠. 언제 고장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도도마역에 도착해서 박진수 단장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핵심이 뭔가요? 왜 이렇게 안정적인 거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기술보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우리는 이 철도를 우리 가족이 탈 거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제 딸이 20년 후에 이 열차를 타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 볼트, 한 볼트를 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가족이 탈 거라는 마음가짐이라니. 우리는 단순히 프로젝트 완성만을 목표로 했는데 이분들은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세부적인 작업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현지 노동자에게 레일 용접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원리부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용접부가 약하면 20년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여기 없을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거든요. 기술자의 설명을 들으며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의 표정도 진지했어요. 단순히 임금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 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 케냐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저녁 무렵 박진수 단장과 함께 현장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하루 종일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일했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만족감이 더 커 보였어요. 오늘도 무사히 마쳤네요. 내일이면 이 구간도 완성됩니다. 그러면 또 30년간 사람들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겠죠. 그가 철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들에게 철도 건설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사명이었던 거예요. 30년 후, 50년 후에도 이 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명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진수 단장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계약은 종이로 쓰지만 신뢰는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한국에 대한 신뢰를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를 되돌아보며 확신했습니다. 저희가 찾던 답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차를 판 게 아니라 정말로 30년 후에도 달릴 미래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케냐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케냐로 돌아온 저는 탄자니아에서 본 것들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철학과 작업 방식,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성과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케냐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자는 제안을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장회의가 들어왔어요. 3개월 만에 다시 본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자신만만함 대신 날카로운 적개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탄자니아에 다녀왔다고 들었네. 장회의는 제 책상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깔려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구경하고 다니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배우러 갔었어요. 같은 조건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장회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한국 기술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이클,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군. 이 대륙에서 중요한 건 속도야. 느린 자는 도태되는 거라고. 장회의는 제 책상 위에 보고서를 빼앗아 훑어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30개월? 웃기는 소리네. 우리는 18개월 만에 완공했잖아. 그게 바로 중국의 힘이야. 한국 놈들은 그냥 겁쟁이들이야.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반박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우리 철도는 1년 만에 멈췄고 탄자니아는 2년째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잖아요. 장회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일 뿐이야. 중국 기술의 우수성을 의심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장회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어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비록 중국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상당히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장웨이는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마이클, 자네가 한국에 현혹되는 동안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 오늘 오후에 정부 회의가 있지? 거기서 확실히 보여주겠어.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오후 정부 회의를 기다렸어요. 장회의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 케냐 교통청 대회의실에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교통청장, 재정부 차관, 그리고 여러 기술진들이 참석했어요. 저도 탄자니아 시찰 보고를 위해 참석했죠. 장회의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예전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케냐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회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화려한 3D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케냐 몬바사 철도의 일시적 중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추가로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장회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보된 중국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최신 고속철도 기술로 몬바사, 나이로비 구간을 1시간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1시간 30분이라니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과연 실현 가능한 약속일까요? 이전에도 비슷한 약속들을 들었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장회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 기술은 느립니다. 30개월이나 걸려서 고작 그 정도 성과밖에 못 내는 기술을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나요? 그는 화면에 한국과 중국의 건설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물론 중국이 압도적으로 빨라 보이게 조작된 자료였어요. 시간은 돈입니다. 느린 기술은 곧 후진 기술이에요. 재정부 차관이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20억 달러면 이전 차관과 합쳐서 상당한 금액인데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장회의는 여유롭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우호적인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30년 거치의 2% 금리, 그리고 몬바사 항만 운영권 일부만 담보로 하면 됩니다. 듣기에는 좋은 조건 같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장회의 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뭐가 다를까요? 같은 방식으로 급하게 짓는다면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장회의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마이클 씨,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발전이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수만 킬로미터의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건설했어요. 우리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건 현명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탄자니아에서 한국이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년간 무사고 운행이라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장회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탄자니아? 그 작은 나라의 작은 프로젝트를 케냐와 비교하시는 겁니까?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허브가 될 나라예요. 소규모 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그의 오만한 태도에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장회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겁쟁이들입니다. 30개월씩이나 걸려서 고작 그 정도나요? 우리는 12개월이면 충분해요. 교통청장이 개입했습니다. 장회의 씨,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이전 프로젝트에서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장회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회복했어요. 물론입니다. 이번에는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프로젝트예요.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제로라니 정말 오만한 발언이었어요. 엔지니어링에서 제로 리스크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데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회의 씨,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왜 이전 프로젝트는 실패했나요? 당시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회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예상치 못한 기술적 변수들 때문이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한 참석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로 건설된 탄자니아 철도는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지 않나요? 같은 조건인데 다른 결과가 나온 건 우연일까요? 장회의가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도 기술 보유국이라고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기술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모독이에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장회의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났어요. 케냐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면서 말이죠. 교통청장이 회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들은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죠. 장회의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어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한 질문이 핵심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행스러웠어요. 제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장회의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속도만 추구하고 여전히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내일은 탄자니아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회의의 오만함에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케냐도 진정한 발전의 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탄자니아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던 저의 의지는 일주일 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장회의의 오만함에 굴복할 수 없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현실이 될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 엔지니어 한 명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손에는 따끈따끈한 뉴스 프린트물을 들고 있었죠. 마이클, 이거 봐야 해요. 중국 철도에서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든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케냐, 몬바사 철도 유사노선, 에티오피아에서 탈선 사고 발생, 23명 부상.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지부티 철도에서 화물열차가 완전히 탈선한 것이었어요. 이 철도는 우리 케냐 철도와 같은 중국 회사가 같은 기술로 거의 같은 시기에 건설한 노선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보니 더욱 소름이 돋았어요. 레일 고정 볼트의 품질 불량과 부실한 기초공사가 주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우리 케냐 철도에서 발견됐던 문제와 동일한 것이었어요.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발표한 사고조사 보고서도 찾을 수 있었어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 건설사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콘크리트 양생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 품질 검사를 건너뛴 자재들이 대량으로 사용됐다는 것, 그리고 현지 기술진의 안전성 우려를 무시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케냐에서 겪었던 일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장회의가 보여줬던 그 오만한 태도, 속도만 추구하던 그 철학의 결과가 바로 이런 참사였던 거죠. 점심시간에 다른 동료들과 이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우리 케냐 철도 건설 당시를 기억하는 엔지니어들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선배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도 당시 현장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목격했지만 중국 측의 압박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정이 최우선이었고 안전성 검토는 시간 낭비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오후에 교통청장으로부터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사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해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지난주와 같은 멤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회의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어딘지 초조하고 방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교통청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철도 사고에 대한 분석과 우리 케냐 철도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측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회의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그는 에티오피아 사고는 우리와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운영진의 미숙함이 주원인이라고 하면서 중국 기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고 조사 보고서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부실한 기초공사, 품질 검사 생략, 안전성 우려 무시 등이 모두 케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문제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사고 직전까지도 중국 기술진들이 안전성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에티오피아 현지 기술자들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고 조사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재정부 차관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장회의가 제안한 새로운 프로젝트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어요. 12개월 완공이라는 일정도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고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장웨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다른 나라라고 억지를 부렸어요.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한 관리가 추가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뉴스 프린트물이 들려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라오스 중국 건설철도 6개월 만에 운행 중단. 새로운 기사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라오스의 중국 건설철도가 부실 공사로 인해 운행을 중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철도 역시 장웨이가 소속된 같은 중국 국영건설사가 건설한 것이었어요. 장웨이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세 건의 연이은 문제가 모두 같은 회사, 같은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교통청장이 장웨이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케냐 국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전 실패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도 물어봤습니다. 장웨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평소의 웅변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변명뿐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들, 현지 여건의 특수성, 국제적 음모론까지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참석자가 결정적인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이 건설한 탄자니아 철도는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운행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아프리카, 같은 기후, 같은 조건인데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어요. 그 질문에 장웨이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케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빠른 건설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말이에요. 속도보다는 품질을, 약속보다는 실행을 중시하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탄자니아에서 보여준 것처럼 30년 후에도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철도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철도야말로 진정한 케냐의 미래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장웨이는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패배감과 좌절이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 회의가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웨이의 오만함이 마침내 무너진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장웨이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하려 해도 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라오스의 사고들이 바로 그 증거였어요. 이제 케냐도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속도가 아닌 신뢰를, 말이 아닌 실행을 보여주는 파트너와 함께 말이에요. 한국이 탄자니아에서 보여준 그런 진정성 있는 협력을 케냐도 경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케냐 정부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국의 추가 차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바쁘게 움직였어요. 탄자니아에서 만난 박진수 단장과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케냐도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철도를 재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죠. 박진수 단장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코레일에서도 케냐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식 속도 위주 건설의 한계가 드러난 지금, 한국식 품질 중심 건설의 우수성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측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철도 건설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30년 후에도 케냐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재정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무리한 차관 대신 기술 협력과 단계별 투자를 제안했어요. 케냐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케냐 정부의 최종 결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교통청장, 재정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1시간 전,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견장에 도착했습니다. 국내외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고 중국 측 관계자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장웨이도 와 있었지만 예전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케냐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지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가슴을 졸이며 그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몬바사, 나이로비 철도 중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케냐는 더 이상 빠른 건설에만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30년 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입니다. 그 순간 저는 박진수 단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딸이 20년 후에 그 열차를 탈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한 볼트 한 볼트를 조였다는 그 말이요.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추가 차관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케냐 철도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과의 새로운 철도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견장이 웅성거렸어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K-레일입니다. 케냐의 K와 한국의 K가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K-레일이라는 이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라 두 나라의 진정한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대통령은 K-레일 프로젝트의 핵심 원칙들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안전이 최우선이다. 둘째,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다. 셋째, 케냐 기술진의 역량 강화를 중시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이 모든 원칙들이 탄자니아에서 제가 직접 목격했던 한국의 철도 건설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속도보다는 신뢰를, 약속보다는 실행을 중시하는 그 정신이 케냐에도 뿌리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때 박진수 단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케냐와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진정한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케냐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케냐가 이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탄자니아에서 본 그 감동적인 장면들이 케냐에서도 재현될 수 있게 된 거죠.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외국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느냐는 것이었어요. 교통청장이 답변에 나섰습니다. 탄자니아의 성공 사례가 결정적이었다고 했어요. 같은 조건에서 2년간 무사고 운행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진들이 보여준 철학이 케냐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고 덧붙였어요. 단순히 건설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박진수 단장과 개별 미팅을 가졌어요.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다음 달에 본격적인 기술진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측의 준비 자세였습니다. 이미 케냐의 기후와 지형을 분석한 예비 설계안을 준비해왔더군요. 사막의 모래바람, 우기의 집중호우, 동물들의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세밀한 계획이었어요. 박진수 단장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우리는 단순히 철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케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진정성 있는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장웨이의 오만함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몇 달 전을 떠올려봤습니다. 무너진 철로 앞에서 절망했던 그날, 장웨이의 오만함에 분노했던 순간들,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느꼈던 감동까지.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K-레일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도가 아닌 품질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진정한 협력의 모델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케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 옳은 길이라고 확신했어요. K-레일 선언으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새롭게 완성된 몬바사, 나이로비 K-레일의 첫 운행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몬바사역에 나와 있었습니다. 역사 앞 광장에는 수천 명의 케냐 국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케냐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2년 전 절망에 빠져 무너진 철로를 바라봤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3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안전수칙을 어기지 않았어요. 사막의 50도 열기 속에서도 우기의 집중호우 속에서도 그들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진수 단장과 한국 기술진들이 케냐 엔지니어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원리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이전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죠. 저 역시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박진수 단장의 지도하에 한국의 철도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엔지니어들에게 이런 경험을 전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첫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섰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차체가 아프리카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엔진 소리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경험했던 그 감동이 다시 한번 밀려왔어요. 케냐 대통령과 한국 대사가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순간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이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승객 중 한 명으로 열차에 탑승했어요. 객실 안은 정말 쾌적했습니다. 넓은 좌석, 조용한 실내,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프리카 사바나의 웅장한 풍경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출발 신호와 함께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진동이 없었어요.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시속 160km로 가속하는 동안에도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2년 전을 떠올려봤습니다. 장웨이가 약속했던 화려한 미래는 허상이었지만 한국이 보여준 진실한 약속은 현실이 되었어요. 바로 이 순간이 그 증거였습니다. 열차 안에서 만난 승객들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 농민은 이제 몬바사 시장에 자신의 농산물을 직접 가져다 팔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시간이면 도착하니까 하루 만에 왕복이 가능해진 거죠. 대학생 하나는 나이로비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어요. 이전에는 교통비 때문에 엄두도 못 냈었는데 이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통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자신의 아이가 나이로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당일 수술도 가능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3시간 후 나이로비역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예정 시간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약속한 대로였죠. 역사에는 또 다른 환영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로비역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등에서 온 교통부 관계자들이 K-레일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탄자니아 교통부 장관의 축사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이제 아프리카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CNN에서 특집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아프리카의 신뢰 건설자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기자는 한국이 중국과 다른 방식으로 아프리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보도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한국의 기술 이전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건설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엔지니어들을 교육하고 자립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어요. 박진수 단장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이 아프리카에 남기고 싶은 것은 건물이나 철로가 아니라 기술과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이후 몇 주 동안 K-레일의 성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사고 운행 기록을 갱신해가며 케냐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승객 만족도도 95%를 넘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제적 파급 효과였어요. 몬바사와 나이로비 사이의 물류 비용이 30% 감소했고 관광객 수는 50% 증가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경제 발전이 시작된 거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간다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철도 건설 협력을 요청했고 에티오피아도 기존 철로 보수 작업에 한국 기술진의 참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아프리카 교통협력회의에 케냐 대표로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K-레일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간단했어요. 진정한 발전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후에도 안전하게 운행되는 철도야말로 진짜 기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다른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이 케냐의 경험을 자세히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케냐처럼 성공할 수 있는지 묻더군요. 1년이 더 지난 지금 K-레일은 아프리카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케냐에서 시작된 한국과의 협력이 이제는 대륙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케냐 젊은이들의 변화입니다. 이제 그들은 빠른 성공보다는 확실한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에게서 배운 장인 정신이 케냐에도 뿌리내리고 있는 거죠. 장외인은 그 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에서도 1대1로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요. 속도만 추구했던 그 방식이 한계를 드러낸 거죠. 오늘 저는 몬바사역에서 평범한 출근길 기차를 탔습니다. 2년 전 절망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매일 수천 명의 케냐 국민들이 이 열차를 타고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아프리카 대지를 바라보며 생각해봤어요. 한국은 이 땅에 철길이 아닌 신뢰를 남겼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케냐의 새로운 미래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열차가 사바나를 가로지르며 달려가는 소리가 마치 희망의 노래 같았어요. 이 길 위에는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속도가 아닌 신뢰로 만든 기적의 이름으로 말이에요.